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22년 지난 한 해 모두 611건의 산업재해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7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인데요.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제조업이 171명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 해였죠.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해 성적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 256명으로 전년 248명보다 8명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388명으로 전년 435명보다 47명이 줄었습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단순히 숫자로만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겠죠. 허점은 없는지 자세히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야겠습니다. 더는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어야겠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 토끼해를 맞아서 우리 지역 상주의 토끼 농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후 한국특수가축협회 배문수 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는 천하무적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혁신위원장 최재형 위원장이고요, 의원이고. 네. 지금도 이 혁신위가 운영 중입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활동이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예. 아직 지도부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하고는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문 닫은 건 아니군요. 네, 갑자기 약간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두어 달쯤 전인가 왜 혁신안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거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솔직히 요새 이제 전당대회 국면이니까요. 네. 지금 비대위에서는 별로 이렇게 손을 안 대실 것 같고,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 들어오시면 그때 아마 혁신안을 채택할지 말지 본격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 혁신 얘기가 쏙 들어가서 좀 궁금했고요.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광주 전남을 찾았다고 하는데 우리 천 변호사님도 함께 하셨나요? 거의 저를 띄워주시려고 온 게 아닐까. 그렇습니까? 네,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하고 가셨고요. 저도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좀 존재감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토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듭 우리 호남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다 요청 드렸고 그래서 오늘 설 앞두고 또 의미 있는 광주 전남 행보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요. 우리 천 변호사가
지도부와 관계가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안 저 그래요? 오늘 약간 주류 인증 많이 하고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네. 뭐 얼마 전에 뭐 보수 참칭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껄끄러울 것 같은데. 네, 아니군요. 그래가지고 정진석 위원장과도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어허, 이렇게 그렇군요. 네, 아주 뭐 잘 하고 뭐 또 광주 전남 당협위원장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 또 굳이 저한테 대표 발언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요? 예. 네, 약간 저를 좀 띄워주시려고 갑자기 또 갑자기는 아니고요. 뭐 잘하고 왔습니다. 예. 네. 포옹까지 하시고. 예. 네, 네. 키는 누가 더 큰가요? 비슷합니다. 그 정진석 비슷해요? 위원장도 워낙 덩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시죠. 네. 자, 대통령의 순방. 정말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성과가 있었습니다. 뭐 비록 MOU긴 하지만 뭐 40조 원 정도 유치 얘기도 있었고 출발 좋았는데 네. 자, 그만큼 또 구설수. 뭐 성과는 쏙 들어가고 대통령의 그 실언만 도배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다. 자, 이 발언. 자,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외교 참사입니까? 아닙니까? 이 발언. 제가 외교 참사다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발언이었던 건 맞습니다. 우선 저도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외교 성과가 제가 봐도 괜찮고 UAE에서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친구 선배 후배들 꽤 많이 있는데요. 예. 막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자기들 막 UAE에서 이렇게 에어쇼 본다. UAE 영공에 들어가자마자 옆에 전투기가 붙어서 호위해준다. 막 사진 찍어서 저한테 지금 대통령실 못 간 사람 놀리나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농담이지만 그만큼 환대를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국빈으로 방문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국빈과 아닌 거는 차이가 많죠. 그럼요. 실무적인 어떤 방문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의 정상이 가서 좋은 대접을 받는 건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예상치 않은 어떤 복병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야당에서 정치 공세하네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 이란 정부에서 외무성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순한 정치 공세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도 또 외교부를 통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좀 잘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또 마음 놓고 테헤란로도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 또 서울로가 있다면서요. 옛날에 대장금 한창 유행할 때는 이란에서 막 시청률 90% 나오고 그랬습니다. 요새 이제 다 봤더니.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조금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산유국인 이란과는 우리가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외교부나 대통령실에 조금 더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에서도 화가 많이 나긴 났나 봐요. 지금 주 이란 한국 대사인가에 초치했죠. 그래서 그렇죠. 항의를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도 불러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또 그냥 얼버무릴 게 아니라 이거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어떻게 수습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다보스 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내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실 명의로라도 이 발언을 좀 철회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란 쪽에서도 조금 더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바로 얼마 전입니다. 미국 방문 때도 바이든 날리면 EXX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치렀고 이번에 그렇죠. 이란 발언도 그렇고 자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대통령 잘못인가 아니면 주위에 모시는 참모들이 이거 제대로 보고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양쪽 다 잘못입니다. 일단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좀 아크부대 우리 장병들 앞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약간 편하게.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 중에 비공식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럼요. 이게 어딘가에 찍혀 있고 어딘가 보도가 되고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 대통령께서도 조금 더 어떤 신중한 발언 태도가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모들도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혹시 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다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 발언 끝나고 나서 바로 대통령께 이 발언은 조금 혹시 외교 관계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네, 좀 지금 정정을 바로 한번 정정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저도 당장 대통령실에 가 있고 하면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대통령실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뭐 공직자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왜 바로 정정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아쉽습니다. 아휴, 그래서 이게 순방 나갈 때마다 이제 문제가 하나씩은 꼭 생겨서 혹시 네, 다음 순방 일정 언제인지 아세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아우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있었습니다. 첫날은 뭐 43명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또 50명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 천 변호사님이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지난주에 목소리 이미 그렇죠. 내셨는데 진짜 집단 왕따, 집단 린치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왜 꼭 연판장이라는 형태로 합니까? 네. 그냥 각자 자기가 의견 내면 되잖아요. 연판장이라는 거는 그냥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뭐 그렇죠. 도장도 나도 여기 찍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 한 근데 명만 다 쓰는 거죠. 네. 네, 연판장이라는 거는 늘 어떤 식으로든 갈라치기가 됩니다. 연판장에 서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그렇겠죠. 갈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직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들어가고 싶은 곳이 국회인데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요. 아니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연판장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써야 된다면은. 근데 고작 나경원 전 의원이 뭐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마라.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미 충분히 메시지를 내고 있고 당 내외에서 충분히 그와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왜 초선 의원들까지 달려들어서 합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의 많은 의원들도 지금 참여했는데 저는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정말 오히려 억압받는 쪽을 위해서 그리고 뭐랄까요. 조금 더 대의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그 이름 석자를 쓰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뭐 국민의힘 뭐 적극 지지층 빼고는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적극 지지층에서도 이거 좀 너무하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걸요. 좋다. 네. 그렇죠. 예. 우리 천 변호사님이 혹시 그 뒤 내막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없으세요? 뭐 이런저런 들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또 설 앞두고 제가 또 너무 뒷담화처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찌 됐든 뭐 누가 주도를 했든 어떤 의도를 했든 간에 거기 자기 이름 박아놓은 사람들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한다면은 결국은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라도 지금 뭐 모르겠지만 나 전 의원이 대표가 된다. 이제 공천권을 쥐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 굉장히 떨리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보복을 한다 이러면 그것도 또 나쁜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각자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는 어떤 연판장을 쓴 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요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걱정한다고 할까요? 좀, 안 됐다. 치근하게 이렇게 생각한이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워낙에 또 금수저고 또 탄탄대로였으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실 그렇죠. 친윤 그룹 그렇고, 뭐 홍준표 시장도 또 한두 마디씩 계속하고, 초선 의원 50명에다가 오늘 또 보니까 뭐 배현진 의원 또 심평 변호사까지 또 한마디를 거들고 아주 뭐 융단 폭격을 지금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잖아요. 나 전 의원. 뭐
다운 계약 얘기도 나오고 뭐 부당대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래요. 이거 혹시 들으신 내용 없습니까? 네, 뭐 저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차익을 본 게 뭐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뭐라고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뭐 열어봐야 되겠고 뭐 검증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좀 지저분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당내 선거인데 물론 어느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비전과 어떤 아니면 다음 총선 승리 방안이나 뭐 당 혁신 방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헐뜯기 경쟁 뭐 내지는 누가 더 권력과 가까우냐의 경쟁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보기 좋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 수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지율도 지금 나 전 의원이 많이 좀 빠지는 걸로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여기다가 유승민 전 의원 혹시 얘기 못 들으셨죠? 아직 발표 없었죠? 네, 아마 나오시는지?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실기를 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당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또 곧 이제 설 지나고 뭐 내지는 설 직전에 뭐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메시지를 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이런 상상도 돼요. 안철수, 나경원 또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또 안철수 의원님 뭐 단일화 전문가. 우리나라 1등이잖아요. 단일화는. 근데 좀 너무 단일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이 수도권 연대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뭔가 시끄럽기만 하고 내용이 없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수도권 민심에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중도 민심에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은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윤상현, 나경원 이런 분들 뭐 그런 이슈를 띄우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그분들이 공식적인 연대를 하거나 단일화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큰 시너지가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뭐 결선 투표 가면 또 자연스럽게 단일화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응하겠다. 바로 내일 모레네요. 28일 토요일에. 내일 모레가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죠. 다음 주. 28일 토요일에 밝혔는데,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 이 설 연휴 밥상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인식이 확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뭐 크게 제가 있겠어. 또 별로 안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유 당연히 제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설날 밥상 민심에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 솔직히 좀 회의적이고요. 저는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능하면 이런 이재명 대표 얘기 같은 민감한 얘기는 설날 밥상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큰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런 얘기는 이제 굉장히 서로 인식이 다른 부분이라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밝힌 분들이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결론을 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건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밥상에는 좀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역시 나경원 의원 얘기가 제일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랜만에 정치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이 비주류가 됐다고? 맞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 정치권 이렇게나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자, 올해 한국 정치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올챙이적 기억을 좀 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가 여당인데요. 저희가 야당일 때 했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권력은 이러면 안 된다. 뭐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그거를 저희가 잘 기억해서 한다면은 저는 20년이 아니라 30년 집권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말 그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본인들 뭐 대통령일 때 뭐 너무 야당이 과하게 비판하고 비난한다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시 되새겨 주시면은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챙이적 기억해야 된다. 내로남불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예. 유리천장 중에 한 분이 또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예.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023년 올해가 개묘년 토끼해죠. 지혜와 풍요 또 성장의 상징이자 다산과 행복의 상징이 바로 토끼입니다. 이 토끼가 산업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상주에 토끼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바로 감먹은 토끼 농장을 경영하는 한국특수가축협회 배문수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특수가축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예. 자, 먼저 이 특수가축이라면 뭐 토끼 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타조, 오소리. 예. 아, 이런 것들. 뭐 오리꿩도 들어가나요, 혹시? 오리꿩은 우리 협회는 특수가축으로는 들어가는데 우리 협회는 따로 가입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렇군요. 따로 예. 협회가 있고. 토끼, 타조, 오소리 뭐 이런 것들. 예. 아, 타조도 혹시 식용으로 이용하나요? 예,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죠. 아, 그래요? 예. 자, 토끼해를 맞아서 지금 상주에서 이제 감먹은 토끼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토끼들을 맞이하는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토끼 키운 지는 뭐 한 15년 정도 되는데요. 예. 뭐 지난 3년간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애 좀 먹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나 또 이제 정부 연구기관 그 축산과학원 같은 데서 성분 분석을 해주고 뭐 연구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아주 뭐 앞으로는 토끼 산업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 지금 농장에 몇 마리 정도나 키우고 계세요? 토끼를? 우리는 한 700에서 한 1000마리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 넓겠네요. 그 사육장.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요새 케이지식으로 키웁니다. 아, 케이지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모터는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터 한 마리 들어가서 지가 새끼 놓으면 거기서 이제 지 혼자 다 키워가지고
한 달 되면은 새끼들이 이제 떼어내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뛰놀게 이렇게 키우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근친교배가 되고. 그런 게 또 있군요. 예, 그런 점이 있어요, 또. 알겠습니다. 예. 자, 토끼띠 해를 맞아서 토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토끼를 직접 기르시면서 보고 느낀 토끼의 특징, 뭐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토끼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제 첫째로 적은 자본으로 이제 사육할 수가 있죠. 예. 또 사육할 때 또 큰 힘이 안 들고 또 생후 3개월이면은 식용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빠릅니다. 예. 또 이제 장점은 영양 성분 면에서 고단백 이제 저칼로리 식품으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적은 예.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3개월만 키우면 이제 출하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뭐 고단백, 예. 저칼로리 음식으로 아주 유명하죠. 예. 자, 우리 배문수 회장님은 오래전에 이제 건설업을 하시다가 귀농을 해서 토끼 사육을 지금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그 동물 중에 토끼를 사육을 하시게 된 건지. 예. 처음에는 토끼를 이제 사육해가지고 이제 직업으로 삼으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키워서 나이도 먹고 하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키워서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아는 지인이 이제 의대 교수분이 하는 얘기가 특히 상주 같으면은 딴 거 팔으려고 애쓰지 말고 토끼한테 강껍질만 계속 미겨가지고 하고 있으면은 그다음에 수출하는 길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다고 권해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 거기서 자료도 좀 받고 이러니까 토끼의 가치를 좀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키우게 됐습니다. 감껍질로 키우시는 거군요, 토끼를. 그렇죠. 그거 토끼한테 이제 감껍질, 감껍질 말고 또 기본 사료도 주시고 그렇게. 기본 사료는 농협에서 그 펠렛 사료로 이제 토끼 전용 사료가 나옵니다. 그거랑 감껍질하고. 예. 또 상주가 또 감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폐기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구하기도 쉬우시겠네요, 감껍질 구하기도. 그렇죠. 구하기 쉽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냥 가면은 실어 줍니다. 고맙게 주나요, 거기서? 그렇죠, 고맙다고. 그렇죠. 그게 갖다 버리는데 잘못하면 그 산성화가 돼가지고 토지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주에서는 뭐 돼지한테도 강껍질 먹이는 데 있고 소한테는 뭐 전에부터 먹이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자, 어떻습니까? 이 토끼가 산업으로서 가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때요? 예. 지금 토끼 고기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이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유망식품 분야에 고령 친화 식품 있잖아요. 고령 친화 식품에서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거 하고 또 씹는 질감이나 또 저칼로리 요 3대 요소만 있으면은 고령 친화 식품으로 적합하다고 보니까 특히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참 좋다고 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육하기도 좀 수월하고 출하도 빠르고 이런 점 장점이 참 많네요. 거기서 조금 해서 노령화돼가는 사회에서 노령층에서는 토끼를 사육하고 젊은 층에서는 수매해서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젊은 층 일자리하고 같이 창출이 되기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혹시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단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 단점이라고는 특히 생각해보질 않았는데.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일이 좋아서 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더라도 좀 귀찮아지질 안 하고 좋은 것만 자꾸 보이게 되죠.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렇군요. 자, 토끼가 이제 주로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토끼 고기 아직 못 먹어봤는데요. 토끼 국내 토끼 산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는 지금 거는 못하지만 코로나 전에 보면은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1년에 한 2만 마리 정도. 2만 마리. 식용용으로 나가는데. 연구용으로 나가는 게 3만 5천 마리. 연구용이 더 많군요. 연구용으로 나가는 게 각 제약회사나 학교 등에서 많이
구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식용용도 이제 조금씩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용용으로 한 해에 2만 마리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군요.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저 미리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군요. 이 식용 소비량이. 중국도 꽤 높고 특히나 저 유럽 쪽에서 많이 먹네요. 토끼고기를. 유럽 쪽에서 먹는 게 한 20억 마리를 소비를 하는데요. 한 해 20억 마리? 한 해 20억 마리를 소비를 하는데 그게 물론 이제 16년도 기준입니다. 21년도 저 유엔 식량 기구에 보니까 발표를 보니까 한 4분의 1로 줄었어요. 유럽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뭐 그렇게 줄었는데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는군요. 그렇죠. 자, 토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도 개발하고 또 토끼 요리 전문 식당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뭐 토끼는 어떤 음식으로 이렇게 요리가 되나요? 토끼는 뭐 전골이나 찜하고 백숙하고 뭐 이래서 닭 요리하고 비슷한데요. 토끼는 이제 고단백 저지방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탕수육을 해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토끼 중탕. 중탕이라 하는 진액을 해놓으면은 뭐 당뇨 수치 떨어뜨리는 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떨어진다고 택배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토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의보감에 보니까 토끼 고기를 성질이 차고 평하며 맛이 맵고 독이 없는 약재로 갈증을 치료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아까도 또 말씀하셨지만 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데 상당히 좋다는 거. 단백질, 칼슘, 칼륨 등등 비타민까지 영양가가 아주 풍부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토끼 사육을 내가 좀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뭐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잠깐만 그 앞에 한 가지 빠진 것만 제가 넣을게요. 영양 성분이 이렇게 좋다 하는 거는 축산과학원에서 내놨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는 섭취 후에 2시간이면은 82%가 소화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소화가 빠르군요.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 성분이 많은 것도 입에서만 좋고 내 몸에 와서 흡수 안 되면은 헛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먹고 2시간 있으면 85%가 소화된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토끼 사육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토끼 사육하시려는 분들한테는요. 우리 집에서도 이제 기농 기촌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돈만 생각하고 오시면 안 좋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농하는 분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 한 20마리 정도만 갖고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만 키워보시면은 거기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은 몇 천만 원 들여갖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마리면 새끼도 많이 노니까 20마리만 정도 가지고 6개월 하다가 보면은 이게 재밌고 6개월이면 벌써 새끼 나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해보니까 재미없다 그러면은 20마리 그냥 잡아갖고 마을에 가네 갖다 주면 돼. 노인분들 대접하면.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라. 한 6개월 정도, 한 20마리 정도 키워봐라.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궁금하시면은 찾아오시면은 언제든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구수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군요. 그 상주 감 먹은 토끼 농장 치면 될까요? 인터넷에? 인터넷도 있죠. 뭐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으면 방송에서 괜찮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화번호? 054 533-1708. 1708. 533-1708. 533-1708. 어우, 전화 불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또, 걷다 불 날까봐 하나 더 가르쳐드리죠. 010. 이거는 됐습니다. 유선만. 하는 걸로 하고. 자, 마지막 질문 드리죠. 새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토끼 중탕 제조법하고, 토끼 내장 버리는 거 가지고 식물 영양제 제조법, 또 토끼 보양죽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게 이제 올해 연구 발표가 나와서 토끼 산업이 활성화되었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네. 지금은 식당하고 사육장이 분산되어서 교육받으러 오시는 사람도 불편한데, 예. 토끼 사관학교 같이 세워가지고 폐교에다가 예. 사육부터 가공까지, 그 다음에 분열을 활용한 것까지 전부 다 가르치는 교육장을 활용해서 노인분들하고 더불어 같이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큰 꿈을 갖고 계시네요. 꼭 예.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회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특수가축협회 배문수 회장이었습니다. 네, 임미애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임미애입니다. 토끼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좀 늦었습니다. 아, 저도 잘 들었습니다. 토끼 얘기. 예, 임미애 위원장님 지금도 소 키우시나요? 네, 키우고 있는데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속값이 왜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게요. 예,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근데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사 먹는 소고기 값은 왜 그대로죠? 아마 이게 시장 반영이 조금씩 늦어지니까 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값 떨어졌다 그러는데 왜 고기값은 안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예. 지금 저희 그 조합에서 운영하는 고기값은 실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예, 소비자들도 아마 좀 조금 저렴하게. 있으면 예. 조금 있으면 아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도 속값이 떨어지긴 했는가 보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 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속값 떨어져서 좋은데 또 우리 농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그렇긴 하네요. 예. 이게 떨어져도 예, 저는 이제 송아지를 경매장에 내는 농가다 보니까 예. 송아지 값이 거의 반토막이 된 거예요. 아, 송아지 값은 더 떨어졌군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일찍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단 사육두스가 많으니까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암소의 이 숫자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강제적으로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걱정입니다. 오늘 뭐 정치 얘기할까요? 소 얘기 계속 할까요? 자, 정치 얘기 본론 들어가죠. 예.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네. 자, 지금 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당 얘기여서 저희는 그냥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그저 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쳐다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나경원 대표가 출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성격상 야,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건 그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야? 청와대, 뭐 대통령실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를 검찰이 뭔가 이 약점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나경원 전 의원이 행보를 하기에 좀 불편한 요소가 있지 않냐. 이래서 저희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아마 출마 못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출마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건 대통령실이 간섭을 해도 너무 지나친 거죠. 그리고 국가의 운영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진짜 백주대낮에 21세기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지금 정부가 굉장히 꼼꼼하게 치사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발언 내지는 대통령실이 컨트롤하기에 조금 좀 불편한 상대가 있으면 가차없이 쳐내는 모습이 이게 대화와 타협과 협력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야 하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치사하다, 이 정권. 네. 자, 아까 검찰 약점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지금 뭐 부동산 투기 얘기가 슬슬 나와서 그런데 혹시 뭐 더 들으신 거 있습니까? 어떤 약점인지? 아니요, 들은 건 없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은 거고 거기다가 이제 딸 성신여대 입학 당시에 뭐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됐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증거들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검찰이 뭔가 정보를 쥐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게 그 정치권의 각 정치인마다 파일들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파일을 다 갖고 있다고요, 검찰이? 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그 파일을 내놓아서 그 정치인을 뭐 이렇게 이 검찰이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들 이렇게 막 그런 풍문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검찰 공안 정국으로 가도 되나?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민주화 운동의 원로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자회견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함세웅 신부님이나 이부영 전 그 전민련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자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민생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검찰이 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정치 검찰화 되었고 누구든지 표정만 삼으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모두 압수수색하고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강제 집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측근인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눈 감고 이런 식으로 검찰 독재 체제가 굳어지면 우리나라 모든 분야는 급속하게 퇴행해서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으로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87년도, 90년도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기자회견들이 지금 2023년이에요. 근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원로들의 기자회견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정부가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검찰이 뭐 파일을 쥐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해외 순방에서 또 이란 발언이 있었잖아요. UAE의 적이다. 이걸 한창 시끄러우니까 또 공교롭게 때마침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꾸 이것도. 아니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간첩 제주도의 무슨 간첩단 사건 얘기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건 이 간첩단 사건이 옛날에 국정원에서 간첩단 사건을 터뜨릴 때하고 그 경로가 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조심스럽게 아주 비밀리에 다 수사를 끝내고 조직표까지 다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공개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사하는 과정을 지금 다 특정 언론사에다가 정보를 계속 줘가면서 이 사건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간첩 수사하면은 아주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이렇게 수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타이밍도 그렇고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때 동원된 인력이 어떤 곳에서는 500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700명이 동원돼서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민노총 전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민노총에 소속된 간부 한 명의 책상 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근데 왜 500명, 700명이 가요? 거기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수백 명의 경찰 병력에다가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해서 민주노총 전체하고 소속된 산별노조에 대한 뭔가 이 보여주기식 공안 탄압?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가서 박스 몇 개 들고 가서
그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캐비넷 압수수색하면 되는 거를 500명이니 700명이니 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에어매트에 사다리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가서 민주노총 당사를 사무실에 뺑 둘러싸서 이렇게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국보법 위반 혐의 간부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명백한 보여주기식 공안 탄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한편 오늘 안동경찰서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누가 누구를 고발을 한 건가요? 저희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도당에서 네, 18명에 대한 그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예.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입국을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모르고 나는 전화번호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순식간에 저희 온라인상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 사진 2장이 돌아다녔어요. 어떤 그 사진 하나가 뭐냐면 2017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오리엔트 시계공장 본인이 다녔던 곳이잖아요. 예, 그 어렸을 때. 맞아요. 그 시계공장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가족 넷이 나와서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두고서 그 밑에 뭐라고 해놨냐 하면 이래도 끝까지 모른다고 하냐.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써서 이것을 순식간에 SNS에 뿌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족 사진이에요. 거긴 김성태라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 거기다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시장실을 방문했던 유권자 한 명이 시장실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는 영어학원 강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다 이러면서 이런데도 네가 모른다고 하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죠. 그 사진 혹시 그 조폭 사진이었습니까? 그 만난 사람? 조폭 사진 아니에요. 이 영어학원 강사예요. 정모 씨라고 하는 영어학원 강사인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김성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나가는 데에 방해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 경북 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이 사진이 광범위하게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당연히 이걸 보면서 이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고 뭐 물론 지지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적해서 이렇게 경북 지역에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경북에서 특히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온라인 감시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오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혹은 저희가 제보를 받는 모든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두 18명을 고발을 하신 내용까지.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과 얘기 나누면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에는 좀 시간 좀 넉넉하게 좀 확보를 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